오늘은 장기요양 등급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장기요양 등급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건 절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왜냐하면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전부 다르고 이걸 잘 알고 활용해야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실제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만약 등급 판정이 나오지 않았거나 생각보다 낮은 등급이 나왔다면 이걸로 끝인가 보다 하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사실 이의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등급을 다시 판단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등급별로 어떤 서비스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등급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이의신청을 하면 되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아주 쉽게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장기요양 등급은 1에서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까지 총 6단계이며 1등급은 식사, 이동, 목욕, 배변 등 거의 전 영역에서 상시 전적 도움이 필요하고 2등급은 대부분 활동에서 상당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3등급은 기본 활동을 일부 스스로 하지만 빈번한 부분 도움이 필요하고 4등급은 대체로 가능하나 특정 시간대, 상황에서 간헐적 도움이 요구됩니다. 5등급은 보통 치매 진단 등 인지 저하를 전제로 신체 기능은 비교적 가능해도 일부 일상에서 보호가 필요한 상태이고 인지 지원 등급은 신체 기능은 대체로 유지되지만 기억력, 판단력 저하로 일상에 혼선이 생기는 경증 치매 중심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병명이 아니라 실제 일상 기능이에요. 공단 조사원이 법정 양식인 장기요양 인정조사표로 식사, 이동, 화장실, 목욕과 같은 ADL과 인지, 행동 상태를 체크하고 의사소견서 등 의학 자료를 합쳐 점수로 등급을 정합니다. 이렇게 등급이 정해지면 어떤 급여를 어떤 방식으로 쓰느냐가 갈리는데 급여는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나뉘고 제도의 원칙은 가능하면 집에서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선 1등급과 2등급은 선택지가 넓어 시설도 재가도 폭넓게 조합하고 3등급에서 5등급은 재가 중심으로 일상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죠. 인지지원 등급은 신체 기능은 비교적 가능하지만 인지, 행동 증상이 핵심이라 주야간 보호, 인지활동 프로그램, 복지연구 활동 비중이 큽니다. 2025년 재가 월 한도액은 1등급 236,400원, 2등급 283,400원, 3등급 1,485,700원, 4등급 1,376,600원, 5등급 1,177,000원, 인지지원 657,400원으로 이 한도 안에서 서비스를 조합해야 하며 초과분은 100% 본인 부담이라는 점이에요. 이에 더해 체감 비용은 본인 부담률에 의해 결정되는데 일반적으로 재가 15%, 시설 20%가 적용되고 소득, 재산이나 의료급여 여부에 따라 감경, 면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섞어야 오래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요? 낮 시간 공백이 길다면 주야간 보호를 축으로 두고 부족 시간은 방문 요양으로 보완하시고 상처, 투약 같은 의료관리가 필요하면 방문 간호를 주 1, 2회 고정해 건강 리스크를 줄이세요. 낙상, 욕창, 이동 위험이 보이면 복지용고를 먼저 도입해 위험을 낮추면서 방문 횟수 일부를 대체하면 한도 효율이 훨씬 올라갑니다. 인지지원 등급이나 치매가 있는 2에서 5등급의 경우에는 지역 여건에 따라 치매 전담형 주야간 보호와 같은 인지 특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으니 대상과 절차를 공단지사, 기관에 꼭 확인해주세요. 결국 실행 순서는 간단합니다. 가장 힘든 시간대를 먼저 파악하고 그 시간대를 중심으로 주야간 보호를 축으로 잡은 뒤 방문 요양, 방문간호로 보완, 그리고 복지용구로 위험을 낮추며 한도 내에서 조합, 마지막으로 말일 전에 잔여 한도를 점검해 초과를 막고 다음 달부터 즉시 새롭게 계획하는 것입니다. 이 루틴만 지켜도 예산은 오래가고 돌봄의 질은 확실히 올라갑니다. 그럼 재가급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가정에서는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방문 요양은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집으로 직접 방문해서 어르신의 신체 활동이나 가사 활동을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 83세 어르신이 3등급을 받으셨어요. 무릎이 안 좋으셔서 혼자 세수나 옷 갈아입기가 조금 어렵고 낮에는 따님이 출근해서 집에 혼자 계시는 시간이 길었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2시간씩 요양보호사가 오전에 방문해서 세수 도와드리고 아침 식사 챙겨드리고 집안 간단한 청소와 정리, 약 복용까지 챙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이 밖에 나가시는 걸 무서워하셨는데 보호자와 상의해서 요양보호사가 동네 산책을 함께 다녀오기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어르신이 혼자 하기 어려운 일상적인 활동을 도와주는 것이 방문 요양입니다. 주야간 보호는 흔히 어르신 어린이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낮 시간 동안 주간보호센터에 어르신이 등원해서 식사, 인지활동, 운동, 돌봄 서비스를 받는 제도예요. 치매가 있으신 78세 할머니 한 분의 경우를 예로 들어볼게요. 낮 동안 계속 혼잣말을 하거나 배회하셔서 따님이 돌보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셨는데요. 주간보호센터를 등록해서 주 4회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등원하셨습니다. 센터에서는 차량으로 아침에 데리러 오고 오후에는 집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려요. 낮에는 식사, 간단한 운동, 치매 예방 프로그램, 미술음악 활동 등을 하시고 간호사가 정기적으로 혈압과 건강 상태도 체크해줍니다. 그 결과 밤에 계속 깨어있던 습관이 조금씩 개선되고 낮에 활동량이 늘어나면서 밤에 숙면을 하게 됐어요. 무엇보다 가족이 낮에 일을 하거나 쉴 수 있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방문 간호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집으로 방문해서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의료적인 처치를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과 당뇨가 있고 욕창이 생긴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딸이 직접 소독을 하려니 부담도 크고 무섭다고 하셔서 주 2회 방문 간호를 신청해서 간호사가 상처 소독, 혈압 체크, 복약지도, 식이 조절 방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걸 통해 병원에 자주 가지 않아도 상태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어요. 복지연구는 어르신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행기, 전동 침대, 안전 손잡이, 욕창 방지 매트리스 같은 물품을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낙상 위험이 높았던 5등급 할머니 집에는 침대 대신 바닥에서 주무셔서 일어날 때마다 무릎에 부담이 많이 갔고 몇 번 넘어진 적도 있었어요. 복지연구를 통해 전동 침대와 보행기를 지원받아 침대에서 안전하게 일어나고 화장실 갈 때 보행기를 사용해서 낙상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재가급여는 단순히 누군가 와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어르신의 상태와 생활 패턴에 맞춰 세밀하게 설계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예요. 장기요양 보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국가가 약 85%를 부담하고 본인 부담금은 일반적으로 약 15% 정도입니다. 다만 가정마다 경제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 15%도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엔 이런 서비스 받으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까 걱정해서 신청을 미루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상담을 받아보시면 지원받을 수 있는 경감제도나 서비스 조합 방식에 따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예를 들어 79세 아버님이 계셨는데 4등급을 받으셨지만 매달 몇십만 원씩 나가면 감당하기 어렵다는 생각에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고 계셨어요. 그런데 공단 상담을 받아보니 차상위 계층으로 본인 부담금이 9%만 적용되는 대상이었고 하루 종일 서비스를 쓰는 대신 가장 필요한 아침 시간대에만 방문 요양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낮에는 주야간 보호센터를 주 2회만 선택적으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조합하니 한 달 본인 부담금이 약 3만 원에서 4만 원 수준으로 줄었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만약 등급 신청 결과가 부적합으로 나왔거나 예상보다 너무 낮은 등급이 나왔다면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이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의 신청은 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하시면 됩니다.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필요하다면 진단서, 의사소견서, 최근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첨부합니다. 공단의 이의신청위원회에서 재심사를 한 뒤 결과를 통보받게 되는데 특히 효과적인 경우는 상태가 신청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예요. 예를 들어 신청 때는 혼자 걸을 수 있었지만 최근 낙상으로 보행이 어려워진 경우라면 진단서와 최근 상태를 근거로 제출해서 등급이 조정된 사례가 실제로 많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만으로는 등급이 바뀌지 않습니다. 의학적 근거, 상태 변화, 조사 시 누락 등이 있어야 해요. 가능하다면 주치의 진단서나 검사 결과, 복약 기록 등을 꼼꼼히 준비해주세요. 오늘 내용 정리해볼게요. 첫째,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지원금이 다르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둘째, 방문요양, 주야간 보호, 방문간호, 복지연구를 적절히 조합하면 가족의 돌봄 부담을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등급이 예상보다 낮게 나왔다고 해도 포기하지 마시고 90일 이내에 의학적 근거와 상태 변화를 바탕으로 이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은 단순히 등급을 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등급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진짜 시작입니다. 조금만 알아두면 부모님도 더 편안하고 한결 여유로워질 수 있어요. 혹시 우리 가족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 구성이 궁금하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가까운 장기요양 기관에 상담을 요청해 보세요.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